네,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여의도 너머TV 닭간다 오늘도 시작합니다. 고수들의 정치해보죠. 닭간다 매일 오전 10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드리고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요. 댓글로 응원 의견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해보죠. 닭간다 함께 정치 뉴스를 까볼 오늘도 역시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 일단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전 방송이 있어서 조금 네. 늦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바로 인사드리도록 TV조선 하겠고. 신통방통 수요일 항상 출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요즘 또 방송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아니 두 분도 뭐 TV를 틀면 나오던데요, 거의. 저도 자주 한 편이에요. 네, 거의 매일 한 3-4개씩 하시죠. 한 3개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인 원래 기자셨다가 정치인 하셨다가 다시 방송인으로 들어오신 거 같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 방송국 있을 때보다 TV 더 자주 나온다. 아니 방송일 때보다 출연료가 더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 있는데 제 친구들이 네. 야 방송국 있을 때보다 TV 더 자주 나오는 것 같고 그거 진짜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야 많아요. 너 TV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거 뭐 영업 비밀이니까. 네. 근데 뭐 친한 형들이나 뭐 친한 분들은 너 내가 생각하기에 방송국에 있을 때보다 벌이가 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좀 괜찮지 않아요? 아니, 열심히 하면 네. 그런데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방송을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생각이나 또 그리고 또 워낙 보수가 위축돼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우리 그런 정치 논리를 좀 설파하기 위한 건데 네네. 어쨌든 뭐 이런 새로운 영역이 있더라고요.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해주시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시사 관련된 방송도 저도 이제 예능이나 뭐 이런 개그 콘서트를 오래 하다가 이제 요즘에 뭐 경제 쪽을 하다가 시사 쪽 방송을 하잖아요. 시사 쪽 출연료가 말도 못하게 저렴하다. 그렇죠. 네, 그건 뭐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네. 종편에 있었잖아요. 또 MBN에서 제가 정책기획부장이라고 그쵸, 그쵸. 이렇게 그 우리 회사의 정책 뭐 지출 관리 뭐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썼었는데 요직에 그때 회사에 있을 계셨군요. 때인데 근데 2011년에 종편이 생기고 이런 정치 그 와이드 프로그램이 완전히 본격화됐었을 때 그때 출연료와 15년이 지난 2026년에 출연료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르지 않죠. 네. 예. 같다고 보시면 돼요. MBN이 특히 더 짰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MBN은 네. 모든 방송국의 평균 수준이에요. 아니 조금 더 특별히 짰어요. 특별히 짜다고 할 수는 사실 없어요. 뭐 제일 짠 데는 있죠. 자 어디라고 말씀드려서 말할까요? Y로 시작하는 거니까. 뭐 이거 방송 비화라 좀 재밌게 우리가 좀 이야기하자고 잠깐 좀 이야기를 꺼내봤고 어떠세요? 김성환 시사평론가님도 요즘 방송 많이 하시는데 방송 아니, 활동이 근데 좀 잘 맞으세요? 방송 예전에 하실 때도 네. 그런 생각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한 번밖에 안 나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엄청 많이 나온다고 느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하고 실제로 나가는 사람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몇 번 안 나가는데 네. 사람들이 볼 때는 한 번 나온 게 많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기억에 남죠. 네. 네네. 그것 때문에 조금 억울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 시사 방송 자체를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렇게 한번 나가도 확실히 좀 인지가 되는 그런 방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와중에 또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께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니 요즘 신수가 환해지셨어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이발도 하셨네. 네. 이발도 하셨어요. 이제 깔끔하게 저도 좀 유명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인기 김성환, 있다고. 네. 평론가처럼. 그렇죠. 네. 아니 방송도 요즘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네. 섭외가 많이 들어오죠. 근데 별로 인지도가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왜요? 좀 적극적으로 왜요? 좀, 네네. 좀 홍보해 주십시오. 네네. 아니 근데 방송해보고 난 다음에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맞아요. 예. 틀림없이 다른 데서 책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요. 근데 서울시장에 이제 후보로 등록하는 시점부터는 네. 방송 출연이 어렵죠. 네, 그래서 유튜브만 가능하고. 통보 받았습니다. 통보 통보 받으셨구나. 그렇구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지금 방송국들이 다 그거 조사하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캠프 가느냐, 뭐 직접 출마하느냐. 그렇구나. 그래서 네. 그걸 딱 선별해갖고. 왜냐면 선거 90일 전서부터인가요? 뭐 이게 네. 공직자랑 비슷한 그 제한 요건을 좀 두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 요즘 이제 한참 바짝 땡기고 계신데 또 그만 두셔야 되니까 안타깝네요. 좀. 네, 이제 네.
출마 준비해야죠. 네, 아니 그래도 요즘 많이 알아보시지 않으세요? 네, 그래도 좀 알아보신 분도 가끔 생겨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전에도 방송 하나 하고 오신 거죠? 네네네. TV조선 거. TV조선 막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방송국의 비화에 대해서 좀 살짝 이야기를 나눠봤고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부쇼 들어가기 전에 상품 소개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직송 한라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이게 참 한라봉 정말 좋아하고 어젯밤에도 이제 식사를 마치고 한라봉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주 직송 한라봉이 준비가 됐습니다. 13브릭스 이상 고당도 한라봉만을 엄선해서요. 3kg을 19,900원. 야, 한라봉이 이렇게 싸졌나요? 3kg이 19,900원밖에 안 해. 진짜 대중 이제 과일이 됐네요. 그러네요. 예전에 되게 비싼 굉장히 과일. 이거 하나에 막 3,000원, 막 2,000원 그랬어요. 옛날에. 맞아요. 야, 이제 대중 과일이 됐군요.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거 먹고 하면은 뭐 예전에 조선시대 왕보다 내가 더 잘 먹고 사는 거 같아요. 훨씬 낫죠. 왜? 이런 생각하고 근데 그게 책에 어디 제가 책 한번 읽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와트 그러니까 우리 뭐 킬로와트 이렇게 하면 그 대략 뭐 예를 들어서 뭐 왕이 타고 다니던 가마 이런 것들을 와트로 평가하면 지금 네네. 현대인들이 네. 그 조선시대 왕이 썼던 그런 거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전 그때 태어났던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아서 네. 좋아요. 이런 말 하면 참 진짜 아재 같네요. 좋아요. 옛날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 이런 거 먹지도 못했어 막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진짜로 네. 제가 75년생인데 네. 그 약간의 동안이 정서적 주죠. 배경은 65년생하고 비슷해요. 왜냐면 시골 출신이라 저 서울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 얘기 나는 야, 넌 몇 년생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아니, 광고에 근데- 도움이 안 되는 말씀 계속해 주고 저도 계시죠. 시골 출신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제가 5살이 더 많은데 오, 그럼 그러세요? 50년대 정도 아니 그 제가 갖고 있는 정서적 배경이 한 65년생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친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인터넷 주문 힘드시거나 대량 주문 희망하시는 고객분들께서 전화 주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물 전화번호 1551-5280 1551-5280번입니다. 본격적인 정치해부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란이랑 이제 미국이랑 전쟁이 시작되면서 주식시장이 유독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출렁거렸습니다. 어제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고 지금도 이제 주식시장을 보니까 꽤 많이 이제 사이드 매도 사이드 카드 발동이 되었고 오늘도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코스피에 굉장히 좀 대통령께서도 힘을 많이 쏟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약간 좀 적신 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번 주식 시세판 보고 들어왔는데 네. 힘이 빠지네요. 좀 표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예. 전 뭐 국내 주식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해외 주식 좀 했었었고.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에 모든 게 연계돼 있잖아요. 우리의 뭐 노후 소득이라든가. 근데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많이 오른 감은 있었어요. 그쵸, 그죠? 사실, 뭐 예. 누가 뭐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조정이 올 거다. 근데 조정이 왔을 때도 개인 매수 세력이 잠재 매수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있었어서 우리나라만 조정을 좀 덜 받았었는데 네네. 이번에 뭐 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는 사실 올해 들어서는 별로 안 올랐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번에 조정 받을 때도 크게 휘청이지 않았는데 우리는 지수만 얼마 올랐습니까? 한 2,000포인트 오른 거 아니에요? 올해만? 네, 너무 단기간에 네, 5천에서 단기간에 6천 오른 올라가고 측면이 있죠. 그랬던 측면이 좀 있긴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단기간 조정받는 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좀 장기화할 것 같다고 하는 공포, 두려움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수입 안 해도 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셰일 오일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굳이 중동에 있는 원유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충격이 좀 적지만 우리는 한 원유 70% 이상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전쟁이 장기화하면은 자연스럽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반영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들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조금 좀 안심을 시켜줄 만한 요인일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저는 또 역으로 생각하면 전쟁의 명분도 없지만 이란을 너무 만만하게 본 거 아닌가도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란하고 붙어가지고 이란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지금 주변에 있는 국가를 다 한꺼번에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유럽까지 너무 영향을 깜짝 미치고 있기 놀랐어요. 때문에 예.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하면 미국의 부담도 커지지만 전 세계 경제에 다 같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유독 우리나라가 좀 충격을 줬던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우리 옛날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특히 외국인들에게 휘둘리는 시장입니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이어서 특히 이제 공매도 관련된 잔고도 굉장히 많은 곳이어서 이게 가격이 주가가 하락하면은 공매도 세력이 더 이제 공매도를 많이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대 매매가 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한번 하락이 이루어지면 이제 원래 내려가는 금액보다 더 가격이 하락하는 성향을 보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는 이제 ELS 상품이라 그래가지고 ELS 상품을 이제 금융투자회사에서 많이 이제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ELS 상품의 구조상 이렇게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은 자동으로 또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매도세가 시작되면 이제 계속 매도가 이루어지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국내 주식 시장을 좀 더 건전하게 좀 개편할 필요가 있어요. 좀 너무 외국인에게 쉽게 휘둘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이 너무 예측하고 있거든요. 이 시장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일본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는 더 많이 휘청거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여기서 더 내려가면 진짜 반대 매매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 매매라는 게 뭐냐 대출 받아서 들어온 돈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매도를 네. 하한가로 매도를 때려버리니까 그게 반대 매매가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확실히 이 시장을 보면서 좀 느껴지는 거는 확실히 새로운 돈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동안 주식 시장에 관심이 네. 없었던 분들이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네. 새로운 돈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 갑자기 이렇게 큰 하락을 보이면 깜짝 놀라서 좀 던지는 시장 약간 그게 지금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 저 신용장고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반대 매매가 계속 가속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지점들 한번 어쨌든 보셨으면 좋겠네요. 주식은 위험 자산이라는 점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어? 주식 그게 정말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주식으로.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이가 깜짝 집 매각 계획을 밝혔잖아요. 매도하시고 매각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집을 판 돈으로 ETF를 새로 가입하는 그렇다면서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고 주식시장은 오를 거니까 나중에 퇴임 후에 다시 집을 사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전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얘기를 정말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해야 되는 얘기인가?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을 판 돈으로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그게 이익이 되면 나중에 집을 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보 하나는 국민들에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대단히 중요한 시그널을 주는 건데 이게 뭐 좀 나쁜 식으로 평가하면 주식시장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리딩방 방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니까 이건 저는 너무 나갔다고 생각해요. 좀 자, 집을 과했다. 팔겠다. 예. 그럼 괜찮아요. 환영할 만합니다.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돈으로 뭘 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밝힌 거는 대단한 실책이라고 봅니다. 글쎄요 주식시장을 이제 약간 끌어올리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들어간 거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게 너무 사실로 보시는 것 같아. 사실 본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정말 누군가가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저도 예를 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정영재 대변인 아니면 정영재 앵커 요새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가 저는 이렇게 합니다라면 내가 갖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팔로워들이 있죠. 대통령은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이거 위험한 신호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 얘기를 했었고 또 주식시장을 일종의 대체 투자처로 만들어서 부동산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를 증식하는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냈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면에서 내가 몸을 모이겠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가면 결국 생산 활동에 쓰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돈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좀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면 대통령이 ETF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식이 좀 뭐 6,300까지 가다가 5,500까지 지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은 리스크가 항상 있는 거고 지금 당장 팔지 않는다고 하면 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의지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뭐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으로 더 견인하겠다, 뭐 이런 의견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 근데 지금에 확실히 좀 급하게 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밑에 선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느냐라고 좀 직분적으로 봐야 될 텐데, 근데 요즘 그 주변에 좀 불안 신호들이 좀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주식 한 번도 이제 경제에 1도 관심 없던 사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웃자고 드리는 얘기인데, 그냥 이렇게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와서 현이야 지금 삼성전자 사야 돼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때는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평상시에 하나도 없던 사람들이 주식을 사야 되냐고 물어보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사실 요 근래였어요. 네. 요 근래가 맞긴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한 지점이었는데 갑자기 좀 악재까지 터지면서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금융 관련된 또 변호사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어떤 의지를 표명한 거, 뭐 주식 시장을 좀 활성화하고 코스피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시는 측면에서는 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은 가장 초고 위험 상품입니다. 사실은 그 주식 관련된 건. 근데 여기에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입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뒤늦게 진입하고 있거든요. 지금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미 매도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받쳐주고 있냐면 신규 진입한 개인들이 지금 받쳤어요. 네네네. 근데 받쳤는데 지금 이란 전쟁이 발생할 거를 뭐 예측을 못했겠죠. 근데 전쟁이 발생을 하니까 지금 그분들은 지금 막 샀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또 이렇게 폭락을 하니까 그 좌절감이 지금 굉장히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또 앞으로 또 계속 오를 거야 라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또 들어와서 또 물타기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자꾸 주가 지수와 국정 지지율을 연동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시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 이게 나중에 정말 하락할 수도 있어요.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죠. 다시 그건 3천, 진짜. 4천대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또 예측해야 됩니다. 진짜 몰라요. 모르기 주식은.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하실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굉장히 제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천천히 올랐으면 좋겠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체질이 바뀌어가면서 바닥을 다져가면서 올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국정의 지표가 그냥 주가로만 표현되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솔직히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지금 뭐 이제 외국인이 던지고 있는데 기관하고 개인이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거꾸로 보면 이게 또 기회가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이게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과열됐던 주식시장이 조금 더 차분해지고 또 개인들이 기회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한테도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 네. 좀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당장 이거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이게 또 뭐 마치 그렇죠. 끝인 것처럼 이렇게 예.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금융 피해자 대리를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뭐 홍콩 ELS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그것도 하셨어요? 이제 그런 피해자들을 그때 난리 났었죠, 보면 진짜. 홍콩 ELS 사태 때도 홍콩 지수가 한창 좋을 때예요. 그래서 그게 원래 ELS 상품이라는 게 낙인 나가고 구간이라 그래서 요 바닥 요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당신에게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어, 이런 약간 도박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진다고 다 설명을 했어요, 은행에서. 그런데 근데 결국 홍콩이 떨어졌잖아요. 홍콩이 그때. 떨어졌어요. 여기를 한번 바닥을 치는 야, 순간 이제 홍콩 난리 ELS는 났죠. 이제 완전히 원금 손실이 발생을 한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전망이 좋다 하더라도. 그럼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건 그 순수한 개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차피 네. 기관들은 자신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아서 또 빠져나갑니다. 미리 손실을 보지 않고. 그런데 그렇죠. 개인들은 손실을 볼 때도 오를 거야. 다시 원금이 될 거야라는 그 희망으로 버티게 되거든요. 존버한다고 하죠. 존버하게 되죠. 네. 거기다 이제 또 물타기 시작하면 이제 더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런 걸로 해서 큰 피해자들이 많이 속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 제가 걱정하는 지점들은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 주식의 하락기와 부동산의 상승기가 크로스되면은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 그게 저는 5월 9일 이후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점들도 한번 좀 주의 깊게 체크 포인트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대통령 집 팔아서 ETF 그 결국에는 그 대통령의 방향성은 맞다고 봐요. 그 집하신 것도 좀 대단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거 맞아요. 생각해요. 네. 정말 어려운 뭐 뒤에 뭐 얘기들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결단을 내린 게 벌써 장동혁 대표 비교가 되잖아요, 사실. 그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에요. 아 물론 대통령이 또 퇴임하시고 아파트로 들어가서 산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어차피 뭐 이제 어떤 뭐 집도 지으시고 하겠죠. 그 뭐 그런 전체적인 그림으로서 이렇게 집을 파신 건데. 근데 제가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장동혁 대표 정리해야 된다 어느 정도는. 아직도 안 됐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여러 설명을 하면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왜 다주택자가 됐는지. 근데 직관적으로 6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 6채나 갖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전 2채는 사실 쉽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쉽게라는 표현도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받게 된 그 장모님이 거주하는 집의 지분 5분의 1 네. 그리고 장인어른이 남기고 간 안산 아파트의 지분 10분의 1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아마 상속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한 것 같아요. 아 그 집은 그냥 형제도 그건 주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거를 쉽게 정리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각각의 사정이 있을 거란 돈이 말이에요. 얼마 되지도 형제들. 않는다면서요. 예? 돈이 얼마 되지도 그러니까 않는다면서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데 네. 형제들 간의 관계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 형제들 간에 정말 사이가 좋기 때문에 아유 동서 형님 제가 이런 상황이니까 저 정치하는데 그냥 이거 좀 뭐 해서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되는지 아니면 야 그걸 왜 나한테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관계가 되는지 그런 가족 내밀한 가족 관계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좀 정리를 했으면 정리해야 돼요. 그거.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싸움이 안 네. 돼요. 맞아요. 대통령이 집을 팔았는데 네, 30억짜리.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 그리고 2억에 안 팔린다고 오피스텔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1억 5천에 내놓으면 팔립니다. 그거. 여유로운데. 그런 그런 담배도 결의가 보여야 아니고. 됩니다. 결의가. 네. 대통령 맞아요. 3억 낮게 팔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계속 뭔가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데 시비를 걸었는데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아무리 가족사가 있고 뭐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정치가 논리적으로만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 정도 된다고 하면 이건 국민의힘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시그널 정도는 줘야 된다. 맞아요. 더군다나 일반 의원도 아니고 그렇죠. 당 대표이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들한테 지분 넘겨줘도 이게 뭐 무슨 양도세도 얼마 물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하면 집 좀 정리해주고 네. 그리고 지역구하고 그다음에 구로동에 있는 뭐 아파트는 불가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주택자일 수밖에 없다. 강남에 집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 되면 국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가 이재명 대통령 집 팔면 팔겠다고 막 큰 소리 치다가 갑자기 우리 가족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구차해 보이잖아요. 그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집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6채요?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 잘못입니까? 근데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 집 팔면 저 팔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 만약에 한 1억 5천에 내놓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살게요. 얘기 좀 해줘요. 얘기해 주세요 진짜. 그 1억 정도 7,500만 원에 장동혁 대표가 샀다. 1억 5천에 살게요. 1억 5천. 예. 그러니까 매매가 중개인이세요? 아니, 바로 살게요. 여의도죠, 여의도. 7,500만이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해주세요. 그래서 예. 이재명 대통령 공격할 때도 조심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환위기 직후에는 집값이 그냥 거의 바닥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샀던 집값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시세 차익을 받는지 또 앞으로 재건축될 것까지 감안해서 50억짜리 집이라고 뻥튀기 해가지고 공격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할 때는 무지하게 가혹하게 공격하고 사실 미래에 우리가 뭐라고 예측하기도 어려운 예측할 수 있는 뭐 소득까지 다 더해가지고 가격을 매겨서 공격을 해놓고
자기에 관련돼 있는 일은 이런 식으로 온정주의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더 이해를 못하죠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는 완패한 거예요, 완전히. 네, 이번에 맞아요. 완전히 완패한 겁니다. 그리고 뭐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뭐 이런 사정이 있어 저런 사정이 있어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야당 대표잖아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굉장히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메시지에 힘이 없다니까요. 지금 안 그래도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도 지금 메시지가 더 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야당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그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오기 전에 딱 두 줄로 정리했어요. 뭡니까? 각각의 사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야당 당 대표라면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도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정원호 구청장이랑 얼마 전에 제가 좀 인터뷰를 해봤는데 정원호 구청장 농지에 대해서도 그 각각의 사정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거든요. 각각의 사정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도 예, 정책에 나왔을 때 좀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듣고 요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 어쨌든 그 1억 5천에 나오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부동산 못 보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힘이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그냥 뭐 이렇게 표현해주죠. 그냥 걸어갔어요. 예, 근데 좀 분위기를 보니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라는 시선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그 현장에서 봤을 때는 윤어게인 막 이런. 못했지만 어쨌든 총체적 난국이다. 총체적 난국이다. 과거에 그 박희태 의원이 대변인 시절에 만들어낸 두 개의 유행어가 있잖아요. 총체적 난국과 내로남불. 네, 이제 내로남불은 민주당 몫이고 지금 총체적 난국은 국민의힘 몫입니다. 나눠가졌군요. 아니 이게 저는 기강 회의의 한 단면이라고 봐요. 기강회의. 아니 왜냐하면 집회 신고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무자들이. 그거 근데 마이크도 이게 벗었잖아요. 급조를 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외 집회 도보 행진을 예정하지 않고 있다가 TK 통합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단기에 이제 끝나고 네. 그러면 그 다른 대안으로 뭘 할 거냐? 자, 장외 집회 가자. 그럼 도보 행진 한다. 이렇게 됐으면 충분히 하부 조직에도 전달이 돼서 우리가 이런 거 하니까 사람들도 좀 와서 힘을 실어달라 이런 메시지도 좀 명확하게 전달됐어야 되고 야 이거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무적으로 잘 알아봐라 했고 이게 됐어야 되는데 총체적 난국이라 이게 뭐 집회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결국엔 뭐 어떤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 그 단면이 어제 집회 그 도보 집회로 나타나더라고 봐요. 80명이라는 그 국회의원이 국회에 참석한 것까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제에 도착한 사진을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한 100여 명 정도 맞았죠.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 전쟁 나면은 이렇게 행렬이 있잖아요. 뭐 저도 전쟁 세대는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영화 보면 전쟁 나면 이렇게 막 행군하다가 하나 둘씩 빠져나가잖아요. 탈영병들이 발생하는데 네. 그런 모습 보는 것 같아갖고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도 그 집회 사진을 보고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약간 그런 집회가 아니라 그냥 윤어게인 세력, 태극기 부대 세력 뭐 그런 집회였던 것 같고 뭐 온리 윤 뭐 약간 이런 거를 이제 팻말 같은 걸 듣고 계신 분이 계셨고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외치기도 하고 뭐 그런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총체적 난국이 진짜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당 대표가 장외 집회합시다. 우리 이제 장외 투쟁하러 아스팔트 위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당직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 신고도 하고 그리고 뭐 피켓도 좀 준비하고 좀 띠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준비할 새도 없이 즉흥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단식도 즉흥적으로 하고 필리버스터도 자기 혼자 즉흥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꼭 불리한 상황이 됐을 때 뭔가 궁지에 물렸다 생각하면 꼭 이런 수를 끄집어내서 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장동혁식 뭐 일종의 돌파 정면 승부를 거는 뭐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런 것도 한계에 다 왔다. 지금 지방선거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의원들 끌고 가가지고 그것도 의원들도 다 참석한 것도 아니고 청와대 앞에 도착했을 때 50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극우 유튜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차지해서 윤어게인 윤석열 구호가 더 크게 들렸다고 하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런 식의 오해를 받을 거라고 하면 그런 세력을 떼어놓고 갔어야지.
근데 그 사람들하고 한꺼번에 섞여서 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당도 안 따라주고 전략도 없고 당대표가 메시지를 뭘 내야 될지에 대한 판단도 못하는 뭐 총체적 난국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고쳤을 수 없는 정도 상황까지 본인 스스로가 몰고 가고 있다고 봐요. 그건가요? 지금 대구에서 이제 부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많은 사람들 좀 몰고 다니니까 나도 있는데 이제 내 세력도 하면서 보여준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약간 뒷북인 게요. 장동혁 대표께서 이제 그때 그 단식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준석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네. 이 단식을 끝내는 방법으로 제시를 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청와대로 구급차를 가지고 가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결기를 보여주고 이 그때 특검법 통과나 이런 것들을 주장을 계속해서 관철시키자 이런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안 받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 오면서 그냥 악수하고 끝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지금 여기서는 또 청와대로 갔잖아요. 청와대로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사법 3법을 규탄한다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 이제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막 윤석열 대통령 외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을 외치면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하는 꼴이 됐으니 이게 메시지가 맞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 이제 본인이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예 확실하게 진짜 윤어게인 세력이 되든가 완벽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가. 네네. 이게 선을 긋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하시게 되니까 메시지에 힘이 없어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으로서의 메시지에 힘이 없습니다. 사법개혁 3법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힘이 없어요. 절감합니다. 안 먹혀요. 네, 절감합니다. 제가 왜 이 안 말씀을 먹혀요. 드리냐면 네. 이 사법파괴 3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평소대로라면 이렇게 국회 못 통과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이 사법파괴 3법에 대해서 KSOI 조사를 보면 국회에서 사법파괴 3법 통과시킨 것에 대해 동의한다가 43%고 동의하지 않는다가 40%거든요. 근데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과거처럼 메신저로서의 힘이 분명히 있었다. 정권의 폭주, 민주당의 입법 독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어할 만한 신뢰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못 밀어붙였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43% 40%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이게 이제 오차 범위 내잖아요. 아 분명히 이 문제는 이 법안은 좀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죠. 예.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냥 민주당이 하니까 찬성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거 뭐 그거 원래 반대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메시지가 자체가 망가져 버린다니까요. 저는 그러니까요. 여론조사 단면을 보고 야 정말 통탄할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강력한 힘을 이제 가지고 가게 되고 만약 이번에 지방선거에서까지 아니면 지방 권력까지 손에 쥐게 되는 건데 국민의힘이 이런 견제 역할을 전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이 3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어제 TK 통합법도 처리했었어야 돼요. 그것도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민주당에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원래 국회의원들의 본업이 그거잖아요. 입법 기관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손에 올려놓고 국민의힘 가지고 저글링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한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가볼까? 막 이렇게. 아니 그 정도로 거의 이재명 대통령한테 정치력이 완전 안 되는 지금 상황 이 상황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국민이 야당 역할을 해야 뭘 지금 정치에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제 말이요. 예. 근데 국민의힘은 계속 독재를 한대요 민주당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택한 거예요. 대통령도 국민들이 선택한 거고요. 국민의힘이 자멸한 거고요.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은 거고요. 이번 지방선거도 국민이 선택할 거예요. 국민이 선택해서 국민의힘에는 권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해서 민주당한테 주는 거예요 표를. 근데 그거를 국민이 선택한 걸 이거 독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더군다나 내란 직후에 그런 거가 먹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한다 그러면 어디서 밀실에서 야합하고 대통령이 뭔가 사익을 취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결론만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면 모를까
아니 국무회의 전부 공개해. 대통령이 업무 보고 받는 것도 다 공개해. 다 공개하잖아요. 세상에 독재자가 자기가 뭔가 결정하는데 다 공개하면서 독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만약에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 미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해 나간다거나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철저하게 외면하거나 소외시켰다고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 여론이나 설득을 좀 얻어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독재입니다 그러면서 장외로 나간다. 그걸 어느 국민들이 이걸 납득이 이해할 안 수 되죠. 있겠어요. 예, 납득이 안 되는 상황. 그냥 걸어둔 중요한 입법을 저지하거나. 아니, 심지어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어. 근데 대통령실을 진짜 가. 맞아요. 대통령한테 전해주겠다고 이 의견을. 네. 그것도 안 맞잖아요, 뭔가가. 근데 사실 저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행진을 하거나 집회를 하면은 뭐 대통령실 안에인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좀 제지하고 얘기를 아유 여기까지 하시죠 뭐 이렇게 하고 좀 그런 그림이라도 쓰는데 그냥 아예 반응이 없어요. 아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지금 예. 사실 민주당이 어쨌든 뭐 국민들의 지지를 상당히 받고 있는 걸 무시할 수는 없고 대통령의 지지도도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모든 걸 장악하게 되고 거기에 통제 장치가 없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사법 3법에 대해서 규탄하는 이유는 지금 대법원의 대법관을 증원하고 재판소원을 만들고 법 왜곡죄를 만들게 되면 결국은 누가 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되느냐. 사법부를 장악하는 우려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입법에 행정에 그다음에 지방 권력에 거기에다 사법권까지 하면은 일종의 이제 더 이상 견제 장치가 아예 없는 겁니다. 유일한 견제 장치로 지금 남아 있었던 게 사법부거든요. 사법부는 원래 선출 권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야 권력 분립이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사법부도 선출 권력처럼 돼버리면 이것은 권력 분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민주당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하는 거를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어. 너무 이런 자신감이 보이니까 약간 너무 무서워요. 아니 개혁신당이 막으면 되죠. 그래서 개혁신당이 막으로 나갑니다. 이제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는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아니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좋은 기회 아닙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 뭐 저는 이 좋은 기회에 이 개혁신당이 지금까지 내세웠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좀 더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당이라고 하는 체제가 브랜드지 않습니까? 개혁신당에는 브랜드가 새로 신생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브랜드가 정말 가치가 있는지를 파악하시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드리고자 하니까 너무 그 개혁신당이 작은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마음과 뜻은 크니까 이준석 대표는 받아주시기 너무 바랍니다. 지금 전한길 씨한테 네.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조회수가 엄청나더만요 그게. 우리 김정철 최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개혁신당이 보수의 대안 세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장동혁 대표도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뭐 개혁신당이든 한동훈 전 대표를 추종하는 뭐 이른바 중도 외연 확장파는 그들에 대한 그 충성도나 아니면 뭐 확장성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 길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개혁신당도 한동훈 전 대표도 더 분발해서 그렇죠. 지지 기반을 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했어요. 나중에 또 한 번 이 도보 집회를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도보 집회에 저도 참석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사람 무지하게 많이 올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겠네요. 절대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런 일이. 장동혁 대표를 제일 심하게 먹은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장동혁 대표가 나서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고 유튜브 조금 따라와가지고 윤석열 외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거다. 이게 초라한 현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종의 보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과연 메인스트림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종의 서브처럼 있을 수 있지만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이제 부정선거 얘기 나왔으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토론에 응한 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겨보겠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설득해보겠다고 하는 선의까지 제가 뭐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부정선거라고 하는 일종의 음모론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려놨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 게 아니라 철저히 우리 사회에서 외면하고 배제해야 될 대상으로 취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시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만약에 공론의 장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 안에서 설득도 안 될 뿐더러 그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뭔가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내란 직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였던 태도도 역시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키우는데 일조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보지만 이준석 대표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에 동조하거나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치권에서 외면을 해버려야지. 그러한 그 사람들의 주장을 마치 받는 것처럼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 순간 그 세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꼭 반박을 드려야 네, 되는데요. 한 말씀 하십시오. 이준석 대표가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그분들을 터부시하고 그냥 음모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마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일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그리고 어쨌든 그분들이 그렇게 믿는 거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반박해 줌으로써 팩트 체크를 해 나가는 그 과정이 그게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정치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 이것을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줘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쨌든 부정선거를 믿는 분이든지 또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우리 다 국민의 한 일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거는 저희가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정선거가 잘못됐다는 건 명확히 메시지를 줘야 되고요. 이번 그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장시간 동안 이분들이 어떤 거를 통해서 그걸 믿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팩트 체크를 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저는 중앙선관위원회에서도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공정성을 좀 더 강화하는 그리고 투명한 것을 더 강화하는 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어떤 걸 의심하는지를 다 확인했잖아요. 뭐 투표지에 뭐가 생겼다 뭐 어쩌다 이런 실수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어떤 것이 타당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치인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뭐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개혁신당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소득이 있다.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거 부정선거 음모론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내부 평가를 좀 어떻게 하셨는지가 좀 저는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에 관한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그 일종의 주의 그리고 음모론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좀 더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공론장으로 끌어와가지고 그게 마치 토론의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는 방식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철저히 배격하거나 또 그걸 다른 정치인들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뭐 한 말씀 하시나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마지막으로 어쨌든 정치인들이 유불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옳은 말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떤 게 불리한가, 이것이 판세에 어떤 불리함이 있느냐, 이거를 생각하는 순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물론 이걸 통해서 본인의 가치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유불리를 판단하지 않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서 저는 실현했다고 생각하고 개혁신당이 그런 측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토론 자체가 나쁘다고 평가하지는 않아요. 저도 역시 예전에 그 전장현 때도 이준석 대표가 이런 걸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긴 하잖아요. 또 토론을 좋아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는 거 이제 국민들, 뭐 시청자들, 많은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토론이 활발해지는 것 그거 자체는 뭐 나빠 보진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이준석 대표도 지금 선거 모드로 돌입하셔서 신경을 더 많이 쓰시면 좋겠다. 그럼요. 그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부정선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 이번 지방선거 만약에 혹시나 결과가 안 좋으면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이거는 부정선거 때문에 저희가 진 거예요. 이럴 태세를 취하려고 하는 겁니까? 장동혁 대표도 공식적으로 네.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근데 이번에 같이 세력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문제죠. 네. 선거관리 TF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부정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인식할 때는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에까지 올라타려고 하네라고 인식하는 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전 선거관리와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비판받을 지점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정말 경각심을 줄 만큼의 비판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전투표제도가 2016년 총선부터 시작됐는데 10년 됐잖아요. 사전투표와 본투표 기간에 사실 선거운동 기간은 2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4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네. 그런데 그거를 3, 4일을 앞당겨서 사전투표를 함으로써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론의 추이에 대한 반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본투표를 확대하고 사전투표 없애자. 이런 대안을 얘기하는 것까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대안을 관철시키려면 결국에는 민주당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야지 지금처럼 의석 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 민주당은 사전투표가 너무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바꾸려고 안 해요. 그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의석을 더 많이 갖고 와서 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금 본투표만 늘리자 이렇게 하면 이게 받아들여지겠냐 이거죠. 아까 내로남불 말씀하셨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었던 2022년 대선 때요. 막판에 인천에 있는 지역구 그리고 워낙 격차가 좁았기 때문에 인천에서 이렇게 투표함을 막 까기 시작했어요. 그 끝까지 제가 지켜봤는데 마지막에 사전투표함을 깐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막 기대했거든요. 민주당에서. 근데 그 기대가 어긋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지적하는 거지 실제로 국민의힘에 더 유리한 결과들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유리하면은 좋은 거고 불리한 거 같으면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선관위에서 지금 문제로 지적받는 소쿠리 투표나 이런 거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상황에서 사람들 간의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투표 용지를 담아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인데 그게 굉장히 어설퍼 보였죠. 좀 비판받을 만한 소지가 충분했다고 보지만 그걸 지금의 사례로 같이 끌고 와가지고 완벽하지 못했다라고 공격하는 건 좀 부당하다. 그리고 그 동안에 그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투표함을 다시 개봉하고 이러는 사례가 100건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도장이 잘못 찍히거나 부정선거가 나오거나 이 흔적들이 나왔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 투표용지 확인하는 과정들을 그렇게 많이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부정선거라고 볼 만한 사례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맨 처음에는 있다고 주장하다가 있다고 하는 증거가 없으면 없는 걸 증명하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선관위 서버 까겠다고 하는 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아니 부정선거가 없는데 어떻게 증명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없는 걸 다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서버를 다 들여다보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서버 들여다봐가지고 그런 일들도 없겠지만 없다고 나오면 또 다른 공격을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자꾸 흔들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선거가 부정할 우려가 있다고 더군다나 공당에서 자꾸 얘기를 해버리면 자신들이 이긴 선거 때도 또 똑같은 공격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말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게임의 룰이라는 게 좀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맞춰 나가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밤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슈퍼챗이 은근히 많이 터지네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주가 폭락에 코스닥이 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다고 합니다. 더 좀 하락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슈퍼챗 온 거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8%대 8% 하락했나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8%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하게 올랐어요. 네. 우리가 주식시장 조심해야 돼요. 주식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저는 정말 비춥니다. 예. 뭐 제 개인적인 성향을 좀 말씀드렸고. 자, 9531님께서 2만 원 후원해 주셨고요.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님 화이팅하고 보내주셨나요? 감사합니다. 예, 힘내시기 바라겠고. NKS님 3천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한칠삼님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헌법 사실 상식 진짜 보수 중심 세력 정광재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예예. 세로이님 1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JS10110님 3만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변화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고, 세로이님 또 10,000원 후원해 주셨고, 박민영님 2,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앵커님 장동혁 대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다주택자가 나쁜 건가요? 왜 팔아야 하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아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안 파셔도 됩니다. 예, 죄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거 아닙니다. 단지 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팔면 팔게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이 실수라는 거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당대표로서. 그 지점들을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성남총광님 10,000원 보내셨습니다. 국민의힘 걷지 말고 달리기라도 했다면 운동이라도 됐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러네요. 9km 달리기 한 거면 10km 마라톤으로 그 같은 효과인데 다음부터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km 달리기로 하면 저도 가서 참여하겠습니다. 그거는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법학의 삼법 저지 마라톤 대회 10km 마라톤. 그렇죠. 요즘 마라톤 응모하기도 힘들거든요.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이렇게 10km 이벤트성으로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9531님 2만 원 후원해주셨고, 송리양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뭐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또 많이들 보내주시네요. 스타라이드 4530님 US 달러, 미국에 계시나요? 5달러 후원해 주셨습니다. 샴발라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자, 이렇게 좀 많이 후원이 오늘 들어왔네요. 이게 영어로 되니까 은령킴 9531님 2만 원 후원해 주셨고요. 오늘 정말 슈퍼챗을 많이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치치5님 10,000원 후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정선거 얘기하니까 진짜 슈퍼챗이 많이 터지네. 이게 있네. 이게 진짜 있네. 슈퍼. 야, 부정선거 이슈가 이렇게 사람들이 근데 관심 부정선거를 많습니까? 지지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좀 있는데 사실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린 것 같고, 네. 뭐 공격적인 좀 내용이 좀 있어서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의 토론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뭐 이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 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 넘게 떨어집니까,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8% 넘게 급락했어요. 와. 일본 니케이가 주의하셔야겠네요. 3%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 미국이 지난 간밤에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1월부터 3월까지 뭐 엄청나게 올랐고 그 사이에 미국은 사실 뭐 이렇다 할 상승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얘기 하죠.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뭐 이제 카페가 있잖아요. 거기 뭐 이재명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는 카페인 것 같은데, 찐명 판독기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 뭐 민주당도 좀 내전이 있잖아요. 뭐 친명과 친청의 대결이 뭐 가속화되고 있다. 근데 뭐 KTV에서 하필 또 정청래 대표랑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하는 거를 빼먹었다고 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최민희 의원이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최민희 의원이 실제로 좀 조사하겠다, KTV를 조사하겠다, 이 한마디에 제명인의 마을에서 강퇴를 당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강퇴거든요. 첫 번째 이제 정청래 대표 강퇴당했고, 이성윤 최고위원 강퇴당했고, 최민희 의원까지 강퇴당했습니다. 점점 좀 심화가 되는 것 같아요. 명청 갈등 어떻게 보십니까?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앙금이 오래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 표면화되는 것, 특히 이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건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도 그랬고, 좀 이제는 도를 넘어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자제하는 분위기긴 한데요. 지지자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 누구를 탓하기는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최민희 의원이 이제 딴지 게시판이 이재명 반명으로 돌아섰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차라리 한동훈 전 대표가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예. 그 정도까지 이제 서로 간에 불신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KTV에서 촬영 그 기자가 좀 부족한 것 때문에 마침 이제 이 대통령이 해외 출국할 때 그때 이제 출국장에 나왔던 정청래 대표하고 악수하는 장면을 못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바라볼 때는 아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악수 패싱한 거다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 거죠. 근데 최민희 의원이 다른 데도 아니고 딴지 게시판에다가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주장에 일정 부분 동조했다고 재명인의 마을 쪽에서는 본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그게 아니더라, 못 찍었다더라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해주긴 했지만 재명인의 마을 쪽에서는 감정이 이미 상해버린 상황이고 그쪽이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사실은 어떻게 정청래 대표를 패싱하겠어요. 대통령이 해외 출국하는데 애초부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뭔가 이상하다고 받아들여서 팩트 체크 하겠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그쪽 주장에 동조하는 거다. 무슨 그런 걸 팩트 체크를 해?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제 소리를 해. 약간 이렇게 된 강퇴를 거죠. 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네. 뭐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그러니까 재명인의 마을 쪽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절대 도움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해 버리면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네. 딴지 게시판도 사실 정청래 대표가 그쪽 게시판 그쪽 여론을 보고 자기가 판단한다고 얘기한 적이 근데 있기 약간 김호준 때문에 씨가 의혹 제기한 네. 부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의심이 그렇게 키우는 상황이 돼버리니 아 그러니 이제 이 재명인의 말에서 난리가 나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금방 해소될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금방 해소가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계속 시간이 남으니까 네. 그 이 주기 앞으로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요. 당 대표 이제 다음 당 그렇게 대표 될 것 선거까지. 같아서 예. 좀 이제 정치인들도 좀 조심하고 요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애들 말 요새도 그 말 쓰나요? 어떤 에바네 에바. 아 에바 쓰죠. 에바 쓰죠. 아 에바네. 에바야. 다 이거 에바야. 에바예요. 네. 다 그냥 한마디로 에바예요. 네.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최민희 의원 문제 삼고 김어준 씨도 말도 안 되는 일 갖고 뭐 KTV를 문제 삼고 네. 다 에바예요. 근데 그 에바가 왜 시작됐느냐? 민주당의 권력 문제와 관련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의 당내 권력은 놓고 대통령으로 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민주당 내 권력이라는 게 앞으로 2028년 총선 공천권도 걸린 문제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이 민주당은 제일 평온할 때입니다. 오늘이 제일 평온할 오늘이 제일 평온할 때. 당 대표 선거하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좀 조용히 하고 얘기해요. 우리는 오늘이 제일 시끄러울 때고 이 시간이 민주당은 좀 오늘이 제일 평온할 때. 좋아요. 민주당 그 국민의힘은 오늘이 제일 시끄러울 때. 사실 할 말이 많아요. 민주당도 지금 뭐 이제 송영길 전 대표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뭐 김민석 국무총리, 그다음에 뭐 정청래 대표 간의 뭐 이제 당 대표 대결, 그다음에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죠. 그쪽에서도 이제 당 대변인 뭐 전 대변인이 있었던 분과 송영길 전 대표와의 뭐 과연 어떻게 공천이 될지도 좀 많이 좀 관심이 가는데 이거 한번 나중에 따로 한번 다뤄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일은 앞으로 계속 좀 이어지겠죠. 민주당의 이제 당내, 그러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이 워낙 견제를 못하니까 민주당 당내에 더 집중하게 되고 있는 그 시점인 거잖아요. 맞아요. 예. 민주당에 지금 뭐 권력이 집중돼 있으니까 예. 권력 다툼이 심한 거죠. 그리고 이 권력 다툼은 이번 공천을 통해서 또 한 번 또 드러나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 끝나고 또 당대표 선거 때 또 본격화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내분적인 분열이나 이런 것들, 민주당의 분열들이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제3당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보기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이미 뭐 마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개항 같은 경우에도 뭐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들이나 누구는 아예 언급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이제 본인들이 다 이길 것이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도 민주당이 다 싹쓸이 할 것이다. 이런 걸 전제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좀 씁쓸합니다. 네, 워낙 힘이 강해지니까 내부에서도 이제 소리가 들리네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내부의 문제가 더 재밌어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민주당 그 쌍구경이- 내부에서의 완력 싸움이 더 재밌는 것 같은 쌍문경이 느낌. 제일 재밌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이런 부분들 보이는 거 국민들 보시기에 좀 볼썽사나워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사람의 마음까지 뭐 좌지우지할 수는 없잖아요. 정치가 이제 그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현상 자체를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과잉 해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정치인들이 그걸 자극해서 정치적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시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민주당 지금 공천하는 거 보면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예비 경선은 전부 다 100% 권리당원 투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경선 결선 투표로 들어갔을 때는 여론 50, 권리당원 50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잡음이 많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광역은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개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밀당을 해도 된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김남준 전 대변인이 명심을 얻고 온 거 맞죠. 그걸 비판하신다면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처음 정치 신인으로 나온 사람이 자기 인지도를 높이고 정치 권력 의지를 보이려고 한다고 하면 나름 그 자리에서 내가 뭔가 경쟁하는 것처럼 보여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물러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좋은 자리 가겠다고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드는 거는 다름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송 전 대표 입장에서도 좀 비키라고 요구할 만한 명분을 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조금 더 경쟁하듯 하고 당에서도 그 모양 자체는 이렇게 썩 보기 좋지는 않으니까 교통 정리를 하는 과정들에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천시장 출마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지금 광역단체에서 인천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안 했거든요. 네. 그걸 결정을 하면서 같이 교통 정리를 좀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민주당의 당내 갈등, 당내 당권을 향한 그 다음에 또 이제 6.3 지방선거 과연 공천 어떻게 할지 명심이 통할지 아니면 당 대표의 말이 더 영향력이 있을지 이런 관전 포인트들 아주 재밌게 좀 지켜봐야 돼. 그리고 과연 개항엔 누가 공천이 될 것인지 뭐 이런 지점들 좀 재밌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닭간다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 저는 잠시 후에 2시에 오늘 닭간다 답한다 준비돼 있죠. 6.3 지방선거에 대해서 답한다 또 2시에 생방송 있을 예정이니까요. 잠시 2시에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